제1편 민법 총칙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직 민법 시험 과목을 최단시간에 고득점하기 위해서는요, 이상하고 막 희한찬란한 것들을 막 알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복해서 계속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요,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분명히. 따라서 시험장 가가지고 실수하지 말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특강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반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제가 수업 시간 강조했지만 샤프 가지고 조금씩 따라오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민법 제1조에서의 간습법에 대한 부분이었죠. 성립 요건 한 번 더 1, 2, 3을 확인하신 다음에 먼저 2번부터 보시면 법적 확신이 없다면 사실인 간습에 불과하다. 있다면 간습법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간습법과 사실인 간습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구별하고 있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3번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 3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종래 간습법이죠. 간습법은 남녀 평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 한번 끊으시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기읍범. 공동 선조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후손 중에서 성별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아직까지 종중원이 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요 당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당연이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고요. 혹시 지문에서 여성의 경우에 가입 의사를 외부에 표명했을 때부터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었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현재 조린 거고요. 법원행시 기출 지문입니다. 현재 간습법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리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력에 대한 부분 보시면요, 성법관계에서 보충적 효설까지만 아시면 충분하겠죠. 이번에 보시면 사실인 간습과의 비교의 문제인데, 간습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칙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인 간습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것에 그친다. 즉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인 것이지 법 적용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간습법 같은 경우는 법이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가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확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칙이. 사실인 간습 같은 경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장 증명이 필요 있다까지 비교해서 정리를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신의칙인데 법적 성격이죠. 강행 규정이다. 그리고 직권이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최근에 다른 시험 문제 등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번 더. 원고 갑의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법원이 가만히 봤을 때에 권리 남용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피고가 남용이다라고 항변 따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도 법원 같은 경우는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심리 판단을 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요. 신의칙은 대왕적 규정이었죠. 따라서 모든 법률관계를 다 규제하는 지배 원리다까지.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이제 침묵, 부작위에 의한 것도 기망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갑이 을한테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침묵에 의한 기망이 인정될 수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판례 사안 두 가지였죠. 아파트를 이제 분양 등을 하는데 아파트 인근에 대규모의 공동묘지 무섭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사건의 경우는요, 분양회사 측이 수분양자 을 측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때문에 밑에 을 같은 경우는 기망의료로서 분양계약을 민법 제110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또는 목차 나번에 보시면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요,
민법 제7호 공조에 나와 있는 고의가실 등등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지 굳이 분양계약 자체의 유효, 취소, 무효 같은 경우는 검토할 필요가 크게 없거든요.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 강조했지만 분양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 자체가 유효하죠. 계약이 유효하면 상대방 갑측에게 그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았을 때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금에 대해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하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1번과 2번 두 개를 항상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또 했던 거지요. 만약에 분양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했을 경우라면요. 민법 제741, 750에 경합이 인정된다. 따라서 을은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는 있다. 다만 끊고 중첩적으로 더블로는 행사할 수가 없다까지 확인을 딱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가실게요. 신의측의 파생 원칙입니다. 첫 번째 사전 변경의 원칙이죠. 요건이 좀 더 있는데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터치 건드는 부분은 여기 있는 기읍과 니은입니다. 첫 번째가 계약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이지요. 따라서 계약할 당시에 갑하고 을이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해지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객관적인 사유의 변경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게 사례형 문제까지 나오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했던 설명 있죠. 어떤 섬에 땅을 사가지고 뭐 음식점 등등등 그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포인트는 그 일방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유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 제한 등이 당해가지고 음식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땅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서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수인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동기,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까지. 목차 2번 보시면 이제 보증계약 같은 경우인데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라면 이사가 퇴사 등을 해가지고 사전 변경이 있다 하면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보증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인정한다. 이때 해지권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 때 강조했었지만 장래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또 채권 총론에서 또 보겠지만 기왕에 발생됐던 채무까지는 책임을 지는 거고 해지 이후에 발생된 주채무에 관한 부분만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근데 비교할 게 특정 채무나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읍번하고 니은번의 경우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냐 물었을 때는요. 1번의 경우와 달리 부정된다. 다만 신의칙에 근거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때 그 발생된 주채무액 전부 다에 대해서 보증인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너무너무 가혹하고 정의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을 기해가지고요.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 따라서 사전 변경 해지권은 행사할 수 없겠지만 책임 범위에 대한 제한은 인정되니까 기은 니은번 두 개를 꼭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중에서 중요한 판례가 있었지요. 분명히 지가 임차인인데 제일 처음에 어떤 이유에 근거해 가지고 저 임차인 아닙니다. 혹은 임차권이 없습니다. 라고 한 자가 이른바 선행행위죠. 한 자가 나중에 그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 등이 돼가지고 자기가 분리할 수 있는 지위, 불리해지는 지위에 놓였을 때 되니까 갑자기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후행행위를 하는 것은 이거 두 개가 서로 모순되죠. 따라서 나중에 임차권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상 한계의 문제인데요.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었죠.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한 무효 주장
혹은 강행법규에 근거한 취소 주장을 만약에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가해버리면요, 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이른바 몰각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강행법규에 의한 무효 등의 주장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까지 먼저 일반론 하나 정리하시고요. 이제 개별적 사안으로서 첫 번째 1번, 2번, 3번 다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민법상 각종 능력은 강행 규정. 따라서 민법 제5조 이하에 근거해가지고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것도 강행 규정에 근거한 주장이죠. 요걸 만약에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가해버리면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취소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강행법규에 위반해가지고 증권거래회사가 무효인 약정을 했죠. 그 뒤에 또 그 증권회사가 고객한테 야, 우리가 했던 약정은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다라고 했을 때 그 무효 주장 같은 경우는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또 제한을 가해버리면 똑같은 말입니다.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허용된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중요했죠, 여러분들. 따라서 갑하고 을이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X 토지에 대해서 실제로는 매매 계약을 했죠. 근데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허가 필요하거든요. 허가 받고 했을 때에는 그 을의 입장에서 투기, 전매 차익 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갑과 을이 허가 받는 것을 배제 혹은 잔탈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한 게 아니고 가짜로 증여 계약 등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것을 주장하는 것도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가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므로 무효 주장은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는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는 봤던 거죠, 여러분들. 해서 제일 끝에 보시면 노사 합의 사건 통삼 임금 있지 않습니까? 판례에 대해서 비판이 많고,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이른바 대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좀 판례로 보이기 때문에 신의 측을 강행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무효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까지 하시되,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 제일 끝에 있는 이 노사 합의 사건 키워드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W 문제 풀 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예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원칙에 있는 본문 내용 1, 2, 3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일단 원칙적으로 요건을 봤을 때에 이제 주관적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가해 의사, 괴롭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구하는 게 원칙이지요. 다만 이제 그 권리 행사자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좀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의했을 때는요,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추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추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저기 한참 뒤에 배우게 될 무효행위의 추인, 그 추인이 아니라 이거는 추정해가지고 추측해가지고 인정할 수 있다 정도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로서 상계권 사건의 경우에는요, 별도로 주관 요건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경우도 있다까지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에 가시면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제 틀리면 절대 안 되죠. 따라서 불법행위, 상속, 유증, 불상류의 경우는 인정된다. 이때 1번 조금 조심할 부분이 손해배상 청구권 중에서 민법 제7호 공조 이하에 있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인정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민법 제3구 공조에 근거한 계약상 체불 책임의 경우에는 배상 책임권에 대해서 능력이 인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계약상 체불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하고 민법 제7호 공조 이하에 있는 이 청구권하고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유증 같은 경우는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다. 해서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보시면 증여나 사인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이지요.
따라서 상대방 측의 승낙이 필요한데 쉽게 태아 같은 경우는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겠습니까? 따라서 인정되지 않으니까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번 같은 경우에 인지청권의 경우도 잘 구분해서 아버지는 뱃속 애한테 인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태아 같은 경우가 적극적 지위에 근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학설 대립은 있지만 우리는 판례 입장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정지 조건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일단 사건이 생겼다. 즉 교통사고에 의해서 태아의 부등이 상해 혹은 사망 등의 사고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출생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능력이 없다가 나중에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해가지고 권리 능력이 인정하고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일단은요, 그 태아에게 방금 봤던 권리 능력이 인정되려면 일단 살아서 출생이 필요하죠. 따라서 중요했던 거 4.3 모체에서 죽어서 나왔을 경우라면 처음부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청권 자체를 취득조차 할 수가 없다. 결국은 권리의 발생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질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비교해가지고 조산의 경우는요, 일단 살아서 출생을 했다가 곧바로 아기가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따라서 제한됐지만 여기 있는 1번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청권 같은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청권을 취득하죠. 그럼 취득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엄마나 혹은 아빠 등에게 이른바 이 경우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3번 목차의 경우는요, 항상 문제를 풀 때 사산된 경우인가 아니면 조산된 경우인가를 반드시 구분해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